디자인이 마제스티 250 튜닝카를 씌운 것 같다. 고객층까지 풀 체인지될 디자인. 디자이너 열정페이 당했냐? 아니, 열정페이 당했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라이더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제가 좀 뜸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오토바이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2022년 바이크 신차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좋은 건수를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 그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유독 신차 홍수의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두카티 데저트 X라던가 혼다 NT1100, 허스크바나 노든 901 같은 대형 어드벤처부터 혼다 ADV 350이라던가 SYM 허스키 ADV 같은 쿼터급이나 엔트리 어드벤처 스쿠터들도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대신 완전 신차보다는 2022년형으로 넘어오면서 정말 많은 스펙이 바뀐 눈에 띄는 연식 변경 바이크들 몇 개 꼽아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라이더분들의 꾸준한 관심이 제가 이 오토바이 썰을 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이렇게 좀 굽신굽신 부탁드리고요. 그럼 2022년형으로 바뀌는 연식 변경 바이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크는 스즈키 카타나인데요. 아시다시피 카타나는 원래 1980년대에 출시된 스즈키의 아이코닉한 굉장히 상징적인 모델이죠. 한스무트라는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가 주인공을 잡아서 그전까지 시장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모터사이클의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바이크였잖아요. 이후 단종됐던 카타나가 지난 2019년에 다시 부활하는 거 라이더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모토구찌, 트라이언프 같은 지금도 바이크 디자인으로 쟁쟁한 브랜드의 그것들을 담당했던 디자이너 로돌포 프라스콜리가 새로운 카타나 디자인을 담당했고, 실제로도 비주얼 자체는 과거 카타나의 헤리티지를 잘 살리면서도 뉴트로 감성을 딱 잡아서 정말 멋있게 딱 뽑아냈잖아요. 근데 정작 카타나 자체가 포지션이 좀 애매해. 이게 헤리티지 모델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딱히 클래식 바이크도 아니고, 근데 고성능 네이키드 바이크를 지향한다고 하기에는 전자장비나 스펙들도 경쟁 모델에 비해서 좀 빈약하고, 근데 이번에 2022년형 모델이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스펙이 싹 업데이트되면서 이제는 진짜 장점이 확 돋보이는 포지션을 제대로 잡은 그런 바이크가 돼버렸습니다. 2022년형 카타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전자장비예요. 이전까지 카타나가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잡는 모델이라고 해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4기통 리터급의 하이퍼 네이키드를 지향하는 그런 퍼포먼스 바이크인데, 그런 거 치고는 좀 없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신형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양방향 퀵시프터랑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된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카타나 주로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클래식이나 하리티지 같은 아이덴티티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스포츠 주행에 포커스를 맞춘 분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스포츠 라이딩의 대세가 양방향 퀵시프트 장착이다 보니까 이게 순정으로 달려서 나오는 새 카타나는 변속 타이밍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훨씬 더 공격적인 라이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점이고, 사실 추가된 게 근데 굉장히 더 많아요. 기존에 3단계 모드까지 지원했던 TCS가 신형에서는 5단계로 더 세분화돼가지고 여기에 3단계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도 적용이 돼서 전반적으로 주행 측면에서의 디테일을 상당히 신경 썼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의 경우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신형은 2마력이 더 증가해서 152마력이 됐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최고 출력이 나오는 RPM 구간이에요. 이전 모델의 경우 1000rpm 구간이었는데 신형 카타나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터지는 이 시점이 11000rpm으로 조금 더 회전수를 끌어내는 그런 세팅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새로운 카타나는 전반적으로 세팅의 디테일과 전자장비 같은 걸 정말 무더기로 업데이트해서 주행의 재미와 본질을 잘 챙긴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도 하나 있었는데 바로 컬러. 원래 카타나의 시그니처 컬러였던 실버가 이번에는 일본 한정판으로만 소량 생산되고 해외 사양은 전부 사라졌다는 점이 좀 제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2022년형은 블루랑 그레이 이 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이게 색깔이 좀 칙칙하고 밋밋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더라고요. 하다못해 그 블루가 스즈키의 브랜드 시그니처 컬러인 그 쨍한 파란색이었으면 그래도 예뻤을 것 같은데, 이게 엄청 칙칙한 맷 블루 컬러에다가 그 휠 색깔도 진짜 되게 뜬금없이 금색, 빨간색, 이게 진짜 엄청 안 어울리는 색을 조합해놔서 좀 그래요. 좀 진짜 이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 스즈키라는 브랜드는 정말이지 디자이너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는 게 제가 확실하다는 제 킹리적 가심. 바이크 썰을 풀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브랜드가 있죠. 네, 이번에도 당연히 혼다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혼다가 동네의 뿔뿔이부터 골드윙 같은 초호화 기함까지 만드는 정말 그 이륜차란 이륜차는 죄다 만드는 회사니까. 근데 저는 이 중에서 CB500X에 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는데 제가 인볼든에서 이 바이크를 굉장히 자주 언급했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인볼든 웹사이트에 2022년 기대되는 바이크 추천 모델 중 하나로 기사를 올린 적도 있었고, 그 구형 CB500X 같은 경우는 제가 125cc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중고 미들
L급 바이크 추천 리스트 영상에도 바로 그냥 그 첫 번째로 소개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알게 모르게 이 CB500X를 좀 편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CB500X는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지만 혼다가 잘하는 그 엔진 하나로 여러 대 돌려가면서 사고를 우려먹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클래스인데요. 471cc 병렬 2기통 이 엔진이 엄청 사고리기도 하고 CB500X 자체가 이미 충분히 검증된 바이크이긴 합니다. 물론 순정 사양으로 험로 주행은 좀 어렵겠지만 애프터 파츠로 CB500X에 따로 적용할 수 있는 랠리킷도 있어가지고 이게 포텐셜도 굉장히 충분하고, 근데 이걸 애초에 오프로드용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라이더들의 니즈가 있다 보니까 혼다에서도 이 바이크를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오긴 했었거든요. 중간에 뭐 프론트 휠 19인치로 키우기도 했었고 서스펜션 트래블도 늘린다던가 하는 뭐 그런 식의 변화를 보여줬었는데, 올해 2022년형 모델은 그야말로 그 가운데서도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바이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22년형부터 드디어 전륜 더블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싱글 디스크 사양이었는데 신형부터 좌우 더블 디스크로 들어가죠. 물론 디스크가 양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이즈가 310mm에서 296mm로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애초에 태생적으로 싱글과 더블에서 오는 제동력의 갭은 진짜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전에 CB500X 타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앞브레이크가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들 순정 패드 안 쓰고 다른 애프터마켓 제품들 많이 쓰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캘리퍼나 패드를 교환해봤자 양쪽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더블한테는 뭐 비빌 수가 없겠죠. 다만 엑시얼에서 레디얼 마운트로 바뀐 건 살짝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앞 서스펜션도 기존의 적립식에서 도립식으로 바뀐 점도 굉장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이 프론트 포크의 경우 그 CB650 아래도 들어가는 41mm짜리 쇼와 분리형 빅피스톤 제품인데, 아무래도 어드벤처 바이크에는 이렇게 굵은 아우터 튜브가 상단으로 연결되는 이런 도립식이 강성 확보에서는 더 이득을 보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 스윙암 같은 경우도 기존의 투박한 강목형에서 조금 더 가벼운 경량 스윙암으로 바뀌었거든요. 결과적으로 2022년형 CB500X는 이렇게 제동과 현가장치라는 차량 주행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폭 개선하다 보니까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오프로드를 공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가 되는 바이크입니다. 출퇴근도 부담스럽지 않고 모토 캠핑용으로도 너무 좋고, 아무튼 뭐 여러분 2022년에는 이거 CB500X 사세요. 2번 사시고. 지금까지 소개한 바이크들이 대부분 외형의 변화 없이 좀 하드웨어라던가 전자장비 같은 이런 업데이트에 치중한 모델이었는데요. 이제부터 소개하는 바이크들은 디자인에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차량들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타자는 야마하의 2022년형 XSR 900인데요. 이 XSR 900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바이크예요. 실제로도 제가 3년 전에 메인 바이크로 타던 차량이기도 했었고, 같은 CP3 엔진 공유하는 MT09 트레이서도 제가 운용했었고요. 이 XSR 900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예쁘고 재밌는 그 비주얼과 퍼포먼스를 모두 충족시키는 정말 좋은 바이크인데, 이게 2022년형으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바뀐 디자인은 좀 호불호를 많이 탈 것 같아요. 일단 바이크를 살펴보면 안 바뀐 부분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이게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연료 탱크 앞쪽에는 양옆으로 에어 인테이크를 뚫어놔서 클래식한 레이아웃보다는 좀 고성능 네이키드 같은 이미지를 좀 주고 있고요. 머플러도 완벽한 언더슬렁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트 디자인, 이게 가장 눈에 크게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야마하의 80년대 레이싱 바이크의 그 캐노피 디자인을 그대로 따와서 시트에 적용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운전석을 너무 편했는데 텐덤성 좀 과할 정도로 투박하게 키운 형태라서 썩 예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헤드라이트도 원형 커버는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간 LED 라이트의 디자인이 좀 안 예쁘고,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 XSR 900이 보여주던 네오 클래식, 레트로 코드의 디자인 언어가 좀 많이 반감된 느낌입니다. 다만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순전히 개인적인 호불호를 타는 영역이니까 뭐 판단은 사람들 취향에 맡기고, 사실 더 중요한 건 파워트레인이나 전자장비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오늘 소개하는 바이크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죄다 좋게 바꿔놔서 16년식 XSR 900을 타던 제 입장에서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초호화 스펙이 되어버렸는데요. 먼저 파워트레인인데, 앞서 2021년형 MT09에 먼저 적용된 신형 3기통 CP3 엔진이 XSR에도 드디어 적용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배기량이 889cc로 기존 모델 대비 한 50cc 정도가 더 커졌죠. 4마력이 상승한 117마력의 출력과 함께 최대 토크도 한 7% 정도 더 늘어났고, 이 토크가 터지는 구간도 7000rpm으로 훨씬 더 빨라져서 그 특유의 미치는 황소 같은 박력, 초반 가속, 이런 재밌는 요소들이 진짜 이제는 거의 갈 때까지 다 갔어요. 킹 오브 토크라는 별명값 하죠. 물론 그 CP3 엔진 특유의 그 클러치 털리는 갈갈거리는 소리랑 내구성이 개선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엔진도 그렇지만 전 다른 부분의 변화가 훨씬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일단 프레임도 이전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경량 알루미늄 프레임이 들어가고, 여기에 55mm나 더 길어진 스윙암이 적용됐는데, 이 스윙암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 마침 신형이 핸들 위치도 이전보다 조금 더 낮아지다 보니까 예전 모델보다 상체를 전방으로 조금 더 숙이는 살짝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바뀌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차량의 앞부분에 무게를 더 실게 만들게 되고, 이게 새로운 스윙암이랑 맞물리면서 길어진 휠베이스 때문에 분명 고속주행에서의 직진성, 안정성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 거란 말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MT09, XSR900이 바이크들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 초반 가속이랑 토크도 엄청나고 참 좋은데, 그동안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고속 영역에만 진입하면 바로 그냥 앞이 털려버리는 그 가볍고도 불안한 주행 밸런스였거든요. 반면 신형은 그 부분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자장비도 엄청나게 추가됐어요. 요즘 대세에 따라서 그 양방향 퀵시프트 기본으로 탑재했고, 크루즈 컨트롤도 올라갑니다. 코너링 ABS, 6충 IMU 같은 기본 전자장비도 개선됐고, 계기판도 3.5인치 사각형 풀컬러 TFT 타입으로 싹 바뀌었죠. 물론 디자인 자체는 그 예전에 원형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클래식하고 예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싹 물갈이 되면서 성능으로는 정말 더 이상 깔 게 없는 좀 그런 모델이 됐습니다. 디자인이야 취향 문제니까 다시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인데 이거. 이어지는 바이크, 또 야마하입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빅스쿠터의 아이콘 T-MAX인데요. 2001년 처음 등장해서 지금 거의 7세대까지 오면서 풀체인지도 몇 차례 거쳤고 페이스리프트도 많이 되긴 했죠. 근데 현행 T-MAX의 디자인은 2012년? 2013년인가? 거의 이때부터 변화가 없이 딱 굳어져 왔어요. 일부 디테일의 모디파잉 정도 외에는 변화가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번에 2022년형이 나오면서 드디어 10년 만에 대대적인 디자인 체인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바뀐 디자인이 좀 말이 많아요. 물론 디자인이야 개인적인 취향 문제라서 제가 왈가왈부 할 건 아닌데요. 근데 이번 신형 T-MAX 이게 커뮤니티나 유튜브 보면 지금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저 요즘에 그 신형 T-MAX 컨텐츠에 달리는 댓글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진짜 웃긴 댓글 몇 개 뽑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모토 캠핑 김 대장님 유튜브 채널에 신형 T-MAX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한번 쭉 보면 디자인이 마제스티 250 튜닝카를 씌운 것 같다. 고객층까지 풀 체인지될 디자인. 야마하 디자이너 열정페이 당했냐? 아니, 열정페이 당했대. 물론 이게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불호, 역반응이 진짜 너무 심해요. 이게 헤드라이트 레이아웃이 좌우로 완벽하게 좀 분리가 됐거든요. 양옆으로 떨어진 것만 아니라 그 위치도 많이 좀 바뀌었고, 결정적으로 라이트 하단에 에어 인테이크가 추가됐는데, 이 에어 인테이크 대문짝만하게 드러나는 게 2022년 야마하의 방침인가? 앞에 소개한 XSR900도 똑같은 짓을 해놨는데, 일단 성능은 배제하고서라도 이게 디자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T-MAX에서 엄청난 역반응이 오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턴 시그널을 헤드라이트로 통합한 건 괜찮은 업데이트긴 한데, 일단 디자인 자체가 얼핏 보면 BMW C650S랑 비슷하면서도 오히려 그보다 좀 더 묘하게 못생긴 느낌이 좀 드네요. 이렇게 신형 T-MAX의 디자인이 정면에서 보면 좀 논란이 있는데, 근데 시트에 앉아서 라이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괜찮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는 정작 외장 디자인보다 운전석에서 보이는 전방 핸들이라던가 계기판 이쪽에 앉아서 바이크를 보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또 잘 해놨어. 일단 계기판, 예전에는 아날로그 클러스터에 가운데 LCD 창이 있는 좀 고전적인 형태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계기판은 대세를 따라서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계기판 사이즈도 7.2인치로 상당히 큰 편이고,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이 있어서 전화라던가 가민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다만 그동안의 전례를 살펴봤을 때 이 스마트폰 연동 내비 문제는 아마도 전파 인증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결국 못 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이 TFT 계기판 조작 때문에 스틱 타입의 버튼을 넣다 보니까 핸들의 스위치 뭉치나 버튼류도 되게 깔끔하게 바뀌었고, 시동 버튼도 핸들 바로 아래 정가운데 위치로 옮겼는데, 이 버튼 디자인도 굉장히 프리미엄스럽게 만져서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테일램프 디자인도 이전 T-MAX보다 조금 더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잘 꾸몄고요. 이래놓고 정면에서는 난리를 쳤으니 진짜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외에 파워트레인이라던가 동력 성능 같은 건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쟁사의 맥시 스쿠터들이 이제 T-MAX의 배기량을 훨씬 웃도는 상태라서 야마하도 이번에 T-MAX의 배기량을 좀 키우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가네요. 아무래도 이 T-MAX는 출시된 후 실물을 보면서 좀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거나 추후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풀체인지 되는 걸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XSR900이나 MT 시리즈도 그렇고 디자인의 야마하는 개뿔. 이게 점점 디자인이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진짜 얘네들. 마지막은 앞선 야마하의 두 모델과 반대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정말 괜찮은 디자인으로 개선된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가와사키 버시스 650을 골라봤습니다. 2007년부터 등장한 가와사키의 간판 듀얼 퍼포즈 라인업인데요. 이 라인업은 지금 300cc의 쿼터급, 650cc의 미들급, 그리고 1000cc의 리터급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클래스마다 이렇게 하나씩 다 포진해 있죠. 무슨 대중소도 아니고. 이 버시스 시리즈가 참 재밌는 게 300의 경우 스포크를 달고 약간 오프로드 퍼포먼스에 좀 초점을 맞춘 모델인 반면에 650이랑 1000은 온로드 중심의 듀얼 퍼포즈거든요.
엔진이거든요. 애초에 버시스 1000은 아예 4기통 엔진 때려박아서 사실 뭐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보기도 좀 모한 구성이라 그냥 온로드 투어러라고 봐야겠죠. 근데 참 중간에 이 미들급 배기량으로 컨트롤하기도 되게 편하고 엔진 내구성도 입증된 버시스 650만 정식 수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2014년에 그 외눈박이 구형 모델이 병행으로 소량 들어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버시스 650이 이번에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시스 1000이랑 패밀리 룩으로 통일된 건데요. 예전부터 버시스는 그 1000이 굉장히 날렵하고 괜찮은 디자인을 갖고 있었는데 300이나 650 디자인은 좀 그보다 좀 떨어지는 약간 못생긴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디자인은 드디어 650이랑 1000이 패밀리 룩으로 통일되면서 얼굴이 상당히 멋있게 변했죠. 이전 모델보다 더 슬림하고 날렵하게 뻗은 LED 라이트가 들어가고 그 라이트 아래로 비크를 연상시키는 카울도 조금 더 튀어나와서 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완성됐어요. 파워트레인이나 핵심적인 파츠가 변한 건 없는데 가와사키에서 보통 리터급 바이크에 주로 들어가던 2단계 TCS가 추가된 점이 좀 눈에 띄죠. 그동안 가와사키가 사실 전자장비에 조금 인색한 면이 있었잖아요. ABS가 거의 기본이 된 시대인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와사키는 막 미들급 바이크 라인업에도 죄다 논 ABS 모델 따로 만들어 놓고 어쨌든 요즘에는 그 ABS와 함께 미들급 이상만 돼도 트랙션 컨트롤이 거의 기본으로 붙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이런 주행 안정성을 위한 전자장비 탑재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바이크들과 마찬가지로 버시스도 요즘 대세를 따라서 컬러 TFT 디스플레이로 계기판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요즘은 스마트폰 연동 이런 부분 때문에 TFT 계기판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인데요. 그 외에 소소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드벤처 투어러 관점에서 보면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윈드스크린도 4단계 조절식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최상단과 최하단 사이의 그 조정폭은 한 80mm 정도인데요. 여기에 스크린만 대형 파츠로 바꿔달아도 뭐 어지간한 방풍 성능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각설하고 일단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버시스 650은 국내에 안 들어오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가 지난해 새롭게 런칭한 G650RS가 올해 국내 정식 출시가 확정된 상태고 그리고 버시스 650처럼 한결같이 가와사키 코리아의 외면을 받아왔던 크루저 모델 발칸 650S도 드디어 올해부터 정식 수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얘네들이 모두 같은 병렬 2기통 650cc 엔진 공유하는 형제 라인업인데 발칸도 들어오는 마당에 뭐 버시스 650의 정식 출시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2022년형 연식 변경 바이크 5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벌써부터 이렇게 썰을 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기변 욕구가 막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는 글렀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원하시는 위시리스트 올해 꼭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눌러주시면 다들 아마 기변 성공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지금까지 인볼든 코리에이터 조영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